네, 안녕하세요. 박상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이란 전쟁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보수, 영원한 TK이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어제 야구 보느라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거 좀 내려놓고 야구를 그렇게 너무 쫄깃쫄깃하게 해서 좀 야구 좀 편하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제 6대 1에서 6대 2 됐다가 7대 2로 마무리하는데 정말 재밌더만. 기적적으로 저희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기적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선수들이 그 투수진보다는 그 타자 라인들이 공격력이 일본도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마이애미에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표님 원래 좀 야구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야구 엄청 좋아하죠. 그러셨구나. 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가 야구부가 없는데 제가 나서 야구부 만들었잖아요. 그러십니까? 그게 요즘 말하는 자율야구부 가는 거잖아요. 자율야구. 유니폼도 입고 연습도 하고 이랬다고. 몰랐습니다. 대표님 야구에 대해서 그렇게 팬심이 있으신지. 하지만 저희가 그런 야구의 기분 좋은 소식도 있지만 저희 지금 백을 보시다시피 처음 보는 백이죠. 배경인데 전 세계가 이 미국-이란 전쟁의 초긴장 상태입니다. 2월 28일에 전격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고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죽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신냉전 시대 미국이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마가를 통해서 관세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G2로 덤비들고 있는 중국을 정리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남미에서 가장 친중 국가. 이란의 중국 석유의 20%를 이란에서 가져올 정도로 이란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중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신냉전 시대의 소위 트럼프의 기조가 그대로 이번 이란 공격에도 투영돼 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지속될 거다. 이게 신냉전이라는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나름대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면서 그때부터 미국의 기조가 확 바뀌고 트럼프가 다시 제2기 트럼프로 들어오면서 이 신냉전 시대를 주도하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고민거리가 좀 많아요. 걱정해야 될 부분, 준비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은 시기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면으로 이 전쟁이 발발한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겠으나 한편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가가 이 전쟁을 결사 또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이렇게도 분석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가의 속내는 그냥 겉으로의 반대다 이래 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그 중국 친중 행각 1대1로의 중국 정책에 따라가는 그러한 행각에 대한 부분들은 용서 안 한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그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스라엘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약에 흔들린다. 중동판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 않느냐 이번에 이란 공격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중동의 이스라엘은 지켜야 되고 또 미국의 반미의 소위 수많은 헤즈볼라나 하마스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 이 부분도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게 사우디가 또 중국 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이 차단을 하지 않으면은 중동 전체가 소위 말하는 반미 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이래 되면은 소위 석유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서는 트럼프의 생각에 신냉전이라는 빌미로
미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것은 이 신냉전 그리고 G2로 이제 치고 올라온 중국에 대한 견제 이것들을 저희가 빼놓고 해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중국이 같습니다. 대강 정리가 됐잖아요. 전인대하고 정협 소위 그 양회에 중국이 자기의 가장 우방인 남미에서 가장 우방인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되고 자기들이 공급받던 석유 공급이 중단되잖아요. 이란을 지금 공격했죠 미국이. 그런데도 양회에서 발표는 미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예요. 네. 그 정도로 시진핑 체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미국이 이 소위 말하는 관세 협상뿐만이 아니고 중국을 더 쪼으면은 중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두 나라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냥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석유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합하면은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군부에서의 여러 가지 흔들림,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이번에 뭐 4.5에서 5% 얘기를 하던데 예. 중국의 마지노 소위 사회주의 경제 국가로서 마지노 경제 성장이 5.5%예요. 목표치가 4.5라 5라 가는 거죠.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빨간불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미국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다. 뭐 경제적으로 무너지면은 시진핑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1대1로는 잠시 숨죽이고 미국하고 손잡고 국내 정치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중국의 속내예요. 그러게요.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질문을 준비했었어요. 중국이 G2고 누가 다들 알다시피 이란과의 우방국이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은 강경한 어떤 메시지를 낼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좀 숨죽이고 약간 잠잠한 듯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중국은 국제 정치보다 국내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잖아요. 이번에 뭐 군부의 지도부들도 교체하는 상태가 오고 또 하나는 그 성장률이 양회에서 목표 성장률 4.5에서 5다. 그러면은 1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게 한 270만 80만 돼요. 그다음에 3억 정도가 서부에서 이 소위 잘 사는 도시로 나는 민공들이 한 3억이 됩니다. 이거기에 일자리를 못 해주고 저 사람들 삶의 문제를 못 챙겨주면은 지금도 중국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소위 그 여러 가지 그 봉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도가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삶의 문제가 딱 되면 중국이 뭐 미국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국내 정치, 국내부터 좀 더 안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중국의 상황이에요. 내부 지금. 균열이 좀 있나 보군요. 균열 정도가 아니고 문제는 정치권의 뭐 군부와의 균열 이런 부분은 힘으로 누를 수 있는데 밑에서부터 자기의 삶을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은 중국의 시진핑 체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래 보는 거죠. 야,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중국이 의외로 좀 잠잠한 이유는 제 코가 석자다. 그렇죠. 지금 내부 단속이 우선이고 미국을 견제할 겨를이 없다. 이런 게 들렸고요. 러시아 말씀해보죠. 러시아도요. 이란의 동맹국입니다. 여기도 근데 중국처럼 크게 반발하는 목소리는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이 전쟁 때문에 러우 전쟁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서 오히려 좋다. 러시아 입장에선.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는 이미 이 이란에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그 전부터 러시아 전쟁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막 계속 그 요구를 하고 러시아도 압박하고 우크라이나도 압박하고 막 했잖아요. 막 그런데 그렇죠. 결국은 그게 막혀들지 않았다고요. 종전은 안 됐지만은 결국은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한계가 왔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로 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그 한국 우크라이나만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러시아는 다국적국 소위 유럽 연맹하고 EU하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선뜻 이 중동 전쟁에 선뜻 나오지 못한 이유도 자기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딱 막혀 있어요. 아. 그래서 중동으로 또 시선을 돌리기는 힘든데 러시아로 봐서는 러우 전쟁도 중요하지만은 러시아의 가장 이득은
이란의 그런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히면 중동 에너지가 막히면 러시아 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러시아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 에너지 팔아먹고 한편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국제적 시선이 좀 비켜가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그렇게 싸울 이유도 별로 없어. 자기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뭐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들이 거의 비슷한 성향들이야. 대장하고 싶은 성향들이 되게 강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트럼프가 워낙 변동적이야. 예. 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구도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뒤통수를 친다든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마두로를 막 공격해가지고 그냥 드러낸다든지 예측 불가죠. 뭐 이런 예측 불가의 상황들을 트럼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푸틴이나 시진핑도 아이고 트럼프하고 싸워봐야 자기들한테 이득될 거 하나도 없다. 언제 당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진짜. 이게 비나이다 할 거야. 그러니까요. 트럼프 제발 좀 그 다음에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으로는 뭐 강력한 경제 부활을 꿈꾸고 있는 트럼프의 그러한 속셈들이 먹혀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게요. 진짜로 푸틴도 시진핑도 뭔가 다들 느꼈을 때 잠잠하다, 조용하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잘못 상대했다가는 내가 골치 아프고 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다릅니다. 이 나라는요 가장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을 보고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다라고 북한 외무성이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북미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의 허풍이다. 허풍. 지금 이란을 때리면서 가장 소위 이 미국에서 있는 악의 삼축, 그다음에 뭐 북한, 이란, 쿠바, 뭐 이런 악의 삼축에 결국은 이제 북한의 차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위험한 뭐 탄도미사일 5발을 동시에 막 쏘고 이러잖아요. 예. 그 대강 허풍이다. 허풍. 이미 그 김정은은 뭐 어제 부녀자 대회에서 나와서 웃고 있지만은 그게 모습이 웃는 모습이 아니다. 언제 자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핵의 포기는 좀 더 힘들어지겠구나. 자기들 그래 생각해. 이란이 뭐 핵시설 해가지고 우라늄에서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북한은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봐야죠. 그러니까 핵의 포기는 더욱더 힘들어진다. 단지 이제 국제적인 고립을 선언했던 북한이 이란 전쟁을 보면서 트럼프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계속 두더지같이 굴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북한의 변화가 뭐 원래 상반기 중에는 북한의 어떤 대화 제스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저는 한 100일 전쟁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 100일 정도. 뭐 정리까지 하면 한 100일. 그러면 이제 3, 4개월 정도의 대강 정리가 된다. 왜냐하면 이란이 버틸 수가 없어요. 뭐 그 자기들도 호메이니부터 하메네이까지 해가지고 46년이에요. 야. 46년간을 이제 신정 정치, 통권 정치를 했는데 네. 결국은 이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히잡을 가지고 막 나왔는데 이란이 3만에서 4만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시위하는데 총을 샀다고. 근데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북한 이란을 동격시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해. 그래서 이란의 소위 그 신정 정치에 대한 반대 세력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문제는 거기 플러스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굉장히 커져 버렸다고. 그래서 하메네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생각은 이렇게 공격을 때리면은 하메네이가 싫어하는 많은 그 이란 반정부 국민들 일어날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이유는 예. 갑자기 폭탄을 터뜨려 미사일 터뜨려 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죽어가던 하메네이를 미국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놔서 하메네이 그 장남이나 차남에 대한 세습 부분은 굉장히 반대가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하메네이 차남이
이번에 그 신정 정치의 지도자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동정 여론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그래서 이게 측면이 있습니까? 강을 없애려다가 강수를 뜨니까 그 강이 죽다가 다시 사라진 거예요. 또 살아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100일이라는 얘기는 미국 상황도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전반기 늦어도 7월 중에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북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정리가 북한의 되면 문제는 이제 그 다음 타켓이 자기다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CVID 소위 핵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핵화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은 핵의 포기는 안 되지만은 여기에서의 동결 문제 뭐 이 정도를 들고 나오는데 그러게 되면 가장 피해는 대한민국. 우리죠.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없애면 그거는 미국에는 못 쏘지만 한반도에서는 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드론은 대한민국이 벌써 얘기하기 전에 김정은이 뭐 드론 해가지고 뭐 우리 이 소위 그 충청권 이남까지도 드론을 띄워가지고 정찰도 하고 했는 드론 기술이라는 게 이번 전쟁 보니까 자폭 드론 이런 위력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우리가 만약에 전쟁 상태가 된다. 드론이 수천 개가 동시에 뜰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니까 전쟁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세세하고 뭐 저렇게 뭐 김정은이 바라기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신냉전 시대에서는 미국하고 탁 붙어야 돼. 네. 중국이 저 큰 중국이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미국한테 무릎 바로 꿇잖아요. 예. 러시아 뭐 해도 거기는 북한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는 저는 이재명 정권이 신냉전 시대의 외교 노선을 빨리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은 피해는 국민들한테 간다. 네. 왜냐하면은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상식으로 우리가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북한 문제도 우리가 좀 더 미국하고 더 제가 미국하고 하라는 게 뭐 그냥 뭐 미국에 굴종하라 이게 아니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고립시키면서 돌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같이 지금도 뭐 중국 바라기하고 뭐 저피 좌파 국회의원들이나 중국이나 뭐 북한 얘기를 자꾸 떠들고 뭐 정동영이라는 사람 적하고 있으니까 이 노선 자체가 미국 이거 모르는 것 같아. 다 알아. 근데 너 그래 뭐 해봐 그래 있는 거야. 지금 순서가 있잖아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중동, 그다음 우크라이나 남미했다, 중동 갔다. 이제 이 대만 문제 때문에 우리는 조금 혜택을 좀 보고 있어. 예. 사실 이게 뭐 북한 문제가 북한의 공격에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중국의 대담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중국 스스로가 북한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지금 위태해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본인 생각들은 소위 친중 친북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신냉전 시대에 전쟁이 지금 몇 군데서 터진 거예요. 살 수도 그런 없습니다. 부분으로 봐서는 노선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간다. 네. 그래서 반미 활동했던 사람들도 정신 좀 차려라. 친중 활동 이미 저는 정동영이라는 장관은 구시대직의 구시대야. 정동영 장관.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래 하면은 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미국이 북한이 총알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 미사일을 한 때렸다. 3시간 안에 초토화시켜 버린다니까. 그런 그 전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엉뚱한 식으로 뭐 한미 훈련도 뭐 축소시키자. 그다음에 뭐 북한에 대해서 감시망도 인공 감시망도 줄이자. 뭐 9.19 군사 합의를 재개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의 노선 제가 말한 지금의 미국이 가고자 하는 노선하고 정반대기를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전쟁의 위협에 더 노출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이라는 후계자로요. 모즈 타바를 차남이죠. 선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초강경 항전을 또 예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망. 뭐 네.
강이 강으로 계속 좀 가야죠. 그래야지 뭐 협상도 나오고 하잖아요. 한쪽에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스타바가 혁명수비대의 소위 말하는 실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이란에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이제 역사를 쭉 보면은 이제 53년도에 이 이란이 석유를 국영화시켰잖아요. 이게 이란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석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요 두 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팔레비 이전과 팔레비 이후의 관계가 딱 팔레비가 79년. 그 79년이니까 26년 집권했잖아요. 친미 국가로서 엄청나게 이란이 발전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 근데 호메이니가 딱 나와가지고 뒤집어 버렸다고. 아예 다른 나라가 됐죠. 저는 신정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히잡 쓰고 막 그 중동에서 가장 개방적이었던 이란이 신정국가로서 호메이니 10년,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하메네이 36년, 46년간 이란이 어떻게 됐는가. 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하메네이가 신정 2기 체제인데 이제 무스타바가 신정 3기 체제를 선언했지만은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미국이 무스타바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스타바의 정리, 안 그러면 무스타바가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협상 테이블 올라오면. 그럼 무스타바가 정리된 상황이 다음 이제 협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스타바 정리가 되면 미국이 폭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되면은 협상의 길이 좀 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뭐 그 협상의 하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간섭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마 가장 협상의 중심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란은 뭐 핵은 거의 뭐 폐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핵 개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소위 뭐 하마즈, 헤즈볼라 그런 그 소위 반미 세력들에 대한 그런 그 무장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이제 못 하겠죠. 그런 뭐 경우의 수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정리가 될 거다. 뭐 그러고 이번에 크루즈 반군 뭐 부분도 야 이거 잘못하면 혹을 하나 붙이는 상황 되니까 미국이 안 그래도 복잡하다. 괜찮아 하다가 이게 그거가 들어오면 국가를 또 하나 또 세려요. 그게 한 5천만 되니까. 이러면 이제 진짜 소위 전투력 가진 크루즈 반군들이 나라를 세우면 미국은 이제 정말 머리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전투력이 뭐예요? 미국하고 싸웠다가 또 미국을 도와줬다가 이러면서 전투력이 엄청 강해지고 무기도 엄청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제 그 중동의 그 힘의 균형을 이제 이스라엘, 카타르 뭐 이렇게 뭐 사우디 이 중심으로 그냥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쿠르드 쪽 뭐 지상군 투입하느냐 마느냐 했었을 때 뉴스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반색하지 않았습니까? 반갑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것도 추후에는 안 그래도 복잡한데 나서지 말아달라 하는 거 보고서 이 전쟁의 성격이라는 게 어떤 명분이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각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저마다 싸우는구나. 이게 되게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 같아서 재밌게 봤었고요.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이요. 이곳이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기에 맨날 뉴스에 도배가 되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그냥 석유 물동량의 전 세계 20%를 점유한다. 뭐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로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또 하나는 그 석유가 나가면은 돌아야 되잖아요. 중동에 필요한 물자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다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은 나가는 석유를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위 부를 누렸던 소위 서방 중동 서방 국가 소위 미국을 내가 뭐 친미의 중동 국가 뭐 카타르나 UAE 뭐 사우디 이런 나라에도 직격탄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르무즈 이번에 아마 협상되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간섭
못하는 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거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도 한 20척이 그 묶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 중동 전쟁, 이란 공격이라는 게 이미 예고된 일이잖아요.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드러내면서 이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또 이미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이 협협상을 얘기하는데 협협상 하면서 이란이 핵에 대한 부분 협상 결렬이 된다면? 결렬을 되면서 협상 중에 좀 때려버렸거든. 예.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미국이 딱 가지면서 때렸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로 봐서는 지금 2만 1,000명 가까이 되는 국민이 네. 이 중동의 정쟁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란에는 뭐 한 600명, 700명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중동에. 그러면은 미국은 4일 만에 미국인 2만 8천 명을 피신시켰어요. 다른 나라 다 보내버렸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2만 1,000명 중 몇 명 돌았어요? 1,000명도 안 돌았다고. 예. 이게 뭐냐는 거야 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봐야 된다. 아니 예. 중동 전쟁 예를 들어 이란을 때리면은 필리핀, 싱가포르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야죠. 돌아가 2만 1,000명에 대한 그러면 이게 예상되기에 한 3, 4개월 전부터 이란에 대한 공격을 미국이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예. 그러면은 자국민에 대한 그 대책, 피해 대책은 어떻게 하고 항공기는 어떻게 하죠. 만약 때렸을 때 제일 급한 게 이란,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이란이 막 다른 중동 국가도 막 때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1차, 2차, 3차로 이제 피신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었느냐?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방송에서 보여줘. 뭐 철수하고 오신대. 그래서 난 다 오는 줄 알았어. 네. 280명, 270명 가지고 방송에서는 대규모로 오는 것 같이 얘기해. 지금 전체의 5%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을 좀 미리 좀 강구를 해라. 네. 그런데 조현인가? 네. 외교부 장관이요. 야, 웃긴 사람이야. 이란 전쟁 난 거를 언제 아냐 그때 아침 뉴스 보고 알았대.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 나이는 뭐야? 동맹국이나 미국이 이란을 하면은 보통 동맹국에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바로 타주면 외교장관끼리라도 때리기 직전이나 때리지 말자 바로 한 라인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결돼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알고 있으라 했는데 외무장관이 아침 뉴스 보고 알았대. 그것도 아침 뉴스 보고 딱 당당하게 얘기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쟁 터진 나라에 우리나라 국민이 2만 1,000명이 지금 불안해 있고 19시간, 20시간을 사막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지고 나와가지고 겨우 이집트로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야. 예. 피신하는데 지금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란 전쟁 터졌는데 언제 알았나 그랬더니 아침 뉴스 보고 알았대. 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 정권의 실체다. 실체다. 떠들기는 잔뜩 떠들어. 소위 좌파들은 시끄러워. 시끄러운데 아무것도 없어. 외교부 장관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맞지. 아니 그거를 아침 뉴스 보고 알았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재명 정권의 외교의 그 한계, 그다음 미국과의 한라인 다 거짓말, 그다음에 뭐 비서실장이 가서 한라인을 개축했다. 그러면 그 연락 받았어. 그래서 네. 좀 솔직해져라. 솔직해지고 자기들의 한계도 좀 얘기를 좀 해라. 아니 무역 우리 관세 협상도 뒤통수 맞았는데도 또 조용해.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 주신 건 이제 전쟁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우리 정부의 실책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대책이 무대책이야. 저희 교민들을 잘 구출하는 것도 지금 지지부진한 것, 그리고 아까 외교부 장관의 어떤 그런 입장들, 그리고 또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일단은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석유 최고 가격제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대안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 뭐라고 보십니까? 석유 문제는 네. 석유 가스 문제는 제가 그 상임위 있을 때 이 문제를 굉장히 좀 파헤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뭐 석유가
공급 우리가 비축량들이 보통 한 뭐 71분, 81분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유는 전쟁만 하면 석유가 그날 올라.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전쟁의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오를 기미가 있는 거는 맞지만은 뭐 갑자기 뭐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 거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것은 석유사 정유사들의 어쩌면은 단합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 대형 그 화학회사 정유사들의 어려울 때 국가 세금으로 그 다 살리는 그런 회사들이죠. 기업들이야. 많이 그런 예, 그렇죠. 어려울 때 IMF 때도 그러고 국가 세금으로 다 살리는 기업들인데 국민들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뭐 담합은 조사해봐야지 되지만 그런 형태로 석유값을 올리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뭐 예. 최고 뭐 가격제. 최고 가격제 필요하면 해야죠. 오 예. 그런데 그것이 뭐 대통령 입에서 그게 나오는 게 난 모양이 안 좋다 이래 봐요. 아. 그것은 책임지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줘요. 어허. 그렇게 얘기해놓고 책임 안 주고 책임은 또 밑에 장관이 다 져야 돼. 이런 저질러 놓고 그 대한민국에서 주식도 환율도 부동산도 기름값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독재지. 아하. 그 기업들을 또 따끔히 질책해 주시면서도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 시장에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건 또 대통령이 할 어떤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으세요. 2025년도에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오늘 아침에 발표됐잖아요. 마이너스 0.3% 성장. 마이너스가 그냥 0.3% 성장.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 성장인데 코스피가 6천이다. 비정상적이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코스피가 천 단위로 막 900 몇십 원 떨어졌다가 또 400 몇십 원 반톤 450원 480원 올라갔다가 네. 또 300 몇십 원 떨어졌다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와. 그러니까 코스피의 천국이 아니고 코스피가 비정상적이다. 주식하는 사람이 한 1,500만 되는데 주식 잘 돼가 5천 시대 되면은 이재명이 잘한 거고 주식이 떨어져가 잘못되면은 국민 탓이야. 네. 그걸 국민을 그래 선동해가지고 주식으로 몰고 간 게 잘못이지. 그래서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시장 경제가 뒷받침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너무 일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대통령이 입맛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책임도 그럼 정권이 져야 되잖아요. 네. 코스피 6천 시대에 6천 시대 갔는데 보통 우리나라가 성장이 6천을 가려면은 3% 이상 성장이 돼야 돼. 그런데 이게 지금 반도체 때문에 말이죠.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가 확 이제 호황을 누릴 정도가 아니야. 막 가니까 그냥 올라가. 나머지 기업들 반도체를 빼고 난 기업들은 지금 4,500이 적정선인 거예요. 예. 4,500.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4,500선에서 묶여 있고 반도체 때문에 6천을 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말하는 건 반도체에 도대체 고용률이 얼마나 하는 거야. 돈은 벌어오는데 고용은 안 돼. 그러면 4,500을 뒷받치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혹은 다른 제조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그 고용은 거기서 고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에서. 네. 그런데 그 성장은 안 돼. 그러면 환상에 젖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은 안 되는데 고용이 별로 없는 반도체의 성장만 돼. 일부 기업. 그러면 6천이 올라가. 죽을 지경인 사람들은 지금도 4,500보다도 더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국가가 가져가는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 국가는 성장도 올려야 되지만은 그 성장과 동시에 고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어려운 서민들의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코스미만 장독 옮기면은 표는 찍겠지. 그런데 실질적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상황은 그 생태계가 무너져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예. 왜? 코스피가 올라가고 돈을 푸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코스피 올라가면은 거기에 따르는 피해는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엄청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또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잣대로 보면 좋겠다. 코스피가 오르면 좋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성장을 동반한 그러한 코스피 상승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생각할 때 코스피 오르면 좋다. 단지 나머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성장도 되는가 보면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현실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가 우리 현실 경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국내 이슈 안 달아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 국내 이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요새 가장 재밌는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화나는 뉴스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좀 생뚱맞긴 하지만 요새 많이 나오니까요. 승부수를 던지신 것 같은데요.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시면서 국민의힘 후보 등록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왕 안 한 김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4번 하고 4년 하고 5번, 야 서울시가 자기 뭐 안방도 아니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 그게 어디 있어요 정치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도대체 뭐 했냐는 거야 그동안에. 잘했으면은 그 정원호인가 구청장한테 지지율이 10% 차이 정도로 떨어지면 되겠어요?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잘못해서 지지율이 안 나오면 내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오세훈이가 공천식 되면은 이제 서울시장 떨어지면 정기 은퇴하는가? 너무 속 보이잖아요. 자기가 물러나는 핑계를 장동혁을 대면 되겠어요? 내가 지지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문경은 당 대표가 하는 거 서울시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기가 포기했다. 그럼 아예 포기해라. 그냥 대권 선언을 해라. 마음은 대권에 가 있는데 서울시를 징검다리로 이번에도 징검다리에 그러면 됐다고 가정해도 3년 있으면 3년 뭐 그 정도 지나면은 3년도 아니야. 뭐 2년 반 지나면 대통령 후보 나가야 돼.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지지율이 낮고 이러면 나는 서울시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 맞지. 아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문제지 왜 당의 노선을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럼 당 대표 부를 때 지가 당 대표를 나오든지 서울시장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예. 너무 체면이 없다. 서울시를 그렇게 서울시장을 하고 지금 와서 서울시장 지지율이 나는 이래. 정원호인가? 정원호 성동구청장. 지금 오세훈이 지지율이 높아. 그럴 때 얘기해야 하는 거야. 오. 지지율이 막 10% 차이 나고 이런데 그때다가 자기가 뭐 노선 변경 투쟁을 요구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저거 웃긴 놈이다. 정말 웃기네.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내가 이래서 잘못하면 노선 변경하는 이래 가면 떨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는데 10% 늦은 사람이 노선 변경한다고 후보 신청을 안 해. 후보 신청 받으면 안 되죠. 그냥 놔둬버려야지. 그래서 예. 전형적인 강남좌파다. 아하. 그리고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참 체면더럽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책임성 그리고 체면이 없음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원래 오 시장은 안 될 선거 안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동감하십니까? 홍준표 시장도 그런 사람이에요. 같은 네. 생각을 가지니까 더 잘 알겠죠. 아하.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네. 그러니까 초록이 동색이다. 경남지사 시큰하다가 예. 나는 그거 되게 웃기잖아. 경남지사 시큰하다 대구에 국회의원 나와. 예. 그 경남지사 할 때는 언제고 대구 국회의원 나와. 또 대구시장도 해.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도 좀 이제 정신 좀 차려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뭐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뭐 저는 비슷하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아쉬운 게 국민의힘이 후보 구인난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TK만 득실득실한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에 국회의원이 5명 출마했어.
야, 대구 정치 참 답답하다. 아니, 국회 부회장에는 6선부터 초선 의원까지 다섯 명이 출마를 현역만 5명인 거죠? 현역. 원내대표한 사람이 3사람이 원내대표한 사람이야.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그다음에 초선 의원 2명. 국회의원 5명이 출마했어. 저는 대구 국회의원들 출마한 사람들 이번에 경선 떨어지면 다음에 불출마 선언 좀 해라. 그런 배수진을 치고 나오면 모르는데 뭐 떨어져도 내가 뭐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갖고 있고 뭐 이러면 더 알린다. 이렇게 대구 시민들 소위 가슴을 들들들 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시에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 나름대로 좀 고민들을 좀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이번 선거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을 거예요. 네. 국민들의 선택은 권력을 한 곳에 다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코스피 막 이래 하지만 제가 100일 전쟁이란 그 시점이 지방선거 시점입니다. 지방선거 시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서 지금의 과장되는 코스피의 그러한 거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빠지면서 소위 입법사법 행정의 상권 장악, 또 언론 방송의 장악, 거기다가 오권이라는 지방선거까지 국민들이 선뜻 내주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어제 뭐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그런 선언을 했다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부터 그래 선언했는데 현직 의원들이 또 한동훈 쫓아다니면서 전국 다니고 이러면 그거는 진짜 해당 행위예요. 네. 선언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네.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서울 선거도 뭐 오세훈 아닌 사람, 오세훈 아닌 사람이 후보로 나왔을 때는 싸워볼 만하다. 네. 나경원 의원 나와줬으면 참 좋았을 근데 텐데. 뭐 나경원 의원은 네. 뭐 지금은 그런데 뭐 나경원 당에서 부르면 나가야지 어떻게? 오호. 당에서 부르는데 나 그래도 못 나갑니다. 이건 웃기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결정을 할 땐 좀 결정을 해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네. 뭐 지금 이제 지역 광역단체장은 60일 전에 서울시장을 하려면 서울시로 이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안철수 이 양반도 뭐 간 보다가 다 안 나오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간 보다가 네. 이게 분위기가 다르네. 네. 뭐 그러면서 나올 수도 있고 저는 뭐 서울시장 선거는 이긴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그렇게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민심들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쭉 다 동감이 되는데요. 이길지도 모르지만 뭐 이기는 건 모르겠으나 팽팽할 수도 있겠다고 기대할 수 있겠으나 그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에서 좀 거물급 정치인들이 막 경쟁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서울 경기는 뭐 나오는 사람 다 불출마 선언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구만 뭐 10대 명씩 이렇게 출마하고 그거는 좀 다른 얘기가요. 예. 정원호 구청장은 뭐 거물입니까? 김호주 씨가 띄워주잖아요. 저는 이게요. 예.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는 게 아니고 용기 가진 정치인이 없구나. 그러니까요. 그 부분입니다. 다 빼고 자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 대표다. 민주당 후보야. 후보. 예를 들어서 예. 국민의힘이 여기에 밀릴 정원호 구청장이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인데 여기에 밀릴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그렇게 오세훈을 비비해서 자꾸 해서 그런데 저는 그게 아직 90일 남은 선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 이래 보는 거고 예, 반전의 여지가 국민의힘도 서울시 장동혁 체제도 서울시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뭐 이길 카드를 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든지 뭐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다른 어떤 뭐랄까요? 뜨거운 감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말씀 나눠볼까요? 일단 요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두 가지 말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재밌는 말씀 하셨는데 윤석열 정권이었어도 코스피 6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민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6천 갑니다. 이게 반도체 호황은 이게 그 흐름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2025년부터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게 6천을 간다, 뭐 5,500을 간다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코스피가 반도체의 영향으로 올라가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거 이제 뭐 저는 뭐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뭐 한동훈이 뭐 출마하려 그러나 저는 출마해서 당선될 데가 없을 건데 이래 보거든. 출마 얘기는 두 번째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뭐 코스피 발언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말에 일리가 있다 이래 봐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마 말씀 가능성 얘기해 보면 대구 어디 시장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 보겠다. 정치하는 사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디서요.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유권자들은 한동훈을 찍어야 되나?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책임합니다. 그러니까 예. 무책임 정도가 아니고 정치하면 안 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아하. 아니 대구 시민들을 바보로 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구 출마하면 당신들 나를 찍어주세요. 이런 정말 입에서 욕이 안 나올 뿐이지 정말로 방송이라서 욕을 못할 뿐이다. 욕이 나오네요. 그거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오만이에요. 오만. 죽이 되든 밥이 되느냐 이거 제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보수의 중심에 대구에서 한번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대구 시민들 평가를 바란다든지 안 그러면 대구 출마 안 하더라도 그게 맞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유권자는 한동훈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따라가야 되나. 그런 정치인은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정치 이력이 좀 길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자당 대통령을 자당 당 대표가 그렇게 SNS로 그래 당 게시판으로 그래 가족들 아직 뭐 그러니까 나는 배현진은 가처분 신청했잖아. 예. 그 한동훈은 왜 안 해? 그러니까 안 하셨죠? 왜 안 하죠? 모르겠습니다.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안 하죠. 그거 다 까야 돼. 가처분 신청하면은 그 당 게시판의 내용들을 다 까가지고 다 공표를 해야 되고 하잖아. 그래서 못한 거잖아요. 걸리는 게 있으니. 그래서 뭐 좀 더 정치인으로 하려면은 좀 그 용어 선택도 좀 잘해라. 그리고 한동훈 뭐 팬들 뭐 1,000명 뭐 해가지고 그거 콘서트. 3월 1일 날 우리 사당연대 뭐 자유통일당은 참여 안 했지만 사당연대에 얼마 온지 알아요? 모릅니다. 언론방송에 20만 왔어요. 언론방송 한 줄도 안 나오잖아. 죄송합니다. 20만 명 봤습니까? 와. 한 줄도 안 나나. 1,000명 나는 한동훈이는 온 종편에 떠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뭐 조중동의 책임이 좀 크다 이래 보는 입장이고 한동훈의 뭐 출마 문제는 저는 뭐 그 출마할까 안 할까 대강 저한테 자꾸 묻더라고. 그 한동훈한테 물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한동훈의 용기로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발언 자체는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세가 안 된 말이다 평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발언이 6.3 지방선거 출마의 설에 어떻게 불을 지핀 건 맞거든요. 뭐 유력하게 나오는 게 대구가 또 나오더라고요. 대구 출마하면 가능성 있습니까? 제가 한동훈 같으면은 예. 대구 가도 지고 부산 가도 져요. 이겨도 역적, 저도 역적이야. 아. 그러면 그래 되면 출마 안 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후보하고 싸워야 돼. 그렇죠. 부산이 됐든 뭐 전재수 지역이 됐든 뭐 이번에 대구에 뭐 국회의원 자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어떤 됐든 국민의힘하고서 저는 진다고 봐요. 진다. 그런데 지는 싸움을 한동훈이가 오면 이제 정치 그만해야 돼.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다음 총선 때까지는 계속 한동훈 이름을 예출 수 있어. 그런데 졌어. 한동훈은 잊혀진 인물이 되는 거야. 아하. 그런 정치적으로 그렇게 무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출마하는데 제명당한 전직 당대표가 출마하는데 국민의힘 후보를 안 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 국민의힘 문 닫아야지.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죽만 올리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대구에서 당선되시지 않았습니까? 홍준표는 예.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어요. 아, 그 차이가. 홍준표는 자기는 경남 가면 경남 사람이고 대구 오면 대구 사람이라 그래. 홍준표 시장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적어도 TK이긴 한데 한동훈 전 대표 서울에서 한 달만 살아도 서울 사람이라 갈 사람이라. 예. 그런데 TK, PK에 한동훈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겠다.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유권자들 대구 시민이나 부산 시민을 그렇게 얕잡아 보나? 그게 한동훈의 심성이야. 그래서 나는 야 저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있나? 그다음에 그 장동혁 대표 쪽 보고 뭐
숙주래 숙주. 기생충의 숙주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숙주래. 윤석열 대통령의 숙주는 한동훈하고 김무성이 아닌가요? 폭탄주 제일 많이 문 사람이 김무성. 거기에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한동훈. 누가 누구를 보고 숙주라 그래요? 참 웃긴 사람들이야. 그게 자신들의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어. 그러고는 상대는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여.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돈도 많겠다. 뭐 좋은 데 살고 하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사셔라. 알겠습니다. 어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평가도 있었지만 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세 그리고 뭐 어떤 심성 이런 것까지 아주 날카롭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 살짝 넘어와 보면요. 여기도 아주 시끄러운데요. 여기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 갔습니다. 여기서요. 아주 재밌게도 김어준 씨를 고발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김어준 씨가 이제 중동 정쟁이 발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시니까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라도 소집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김호준 씨가 허위사실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발끈할까? 네. 그것은 지금 국민의힘은 솔직히 말해서 세력도 없어. 권력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깡통 뜻 굴러가듯이 시끄럽기만 시끄러워. 그런데 저쪽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은 정말 시끄러운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시끄러운 싸움이 거기에 뭐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 예. 이쪽은 뭐 김민석, 이재명, 김문석 뭐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져. 예. 결국은 8월달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가진 8월달 전당대회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단합해서 잘하면은 생각이 다른 지방선거에 올인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런데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재신임을 받는다. 네. 다시 선출된다 하면은 권력 균형추는 확 무너집니다. 본격적인 레임덕이 예상되는. 네임들이 바로 돌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재명 정권도 아는 거야. 또 김민석은 그냥 뭐 국무총리로 끝나려고 국무총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대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네. 당대표 하고 싶지. 근데 당대표 떨어졌어. 그 다음 길은 뭐냐는 거야. 그러면 정청래의 사단이 당을 장악하고 이제 그 호락호락 이재명 정권에 호락호락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 가진 자들의 권력 투쟁이야. 권력투쟁. 국민의힘은 권력은 하나도 없는데 깡통 투쟁을 하고 있는 거야. 참 한심한 거야. 여기는 권력이 하나도 없어. 야. 권력 뭐가 있어? 국회의원 배지만 있어. 국회의원 배지 달았는데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 장동혁에 싸우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기가 막힌 깡통 권력 투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실질적인 권력 투쟁을 하고 있어요. 야. 이 권력 투쟁의 길이 뭐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총선에서는 대구 경북부는 다 졌잖아요. 예. 그보다는 훨씬 잘할 거다. 이번 지방선거 때.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물러날 이유가 없어. 지금은 내란 정당이라 하고 내란의 프레임에 빠져 있는데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보다 선거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와. 예. 그럼 물러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높게 평가받으시겠죠. 그러면은 뭐 전당대회가 자기 임기는 아직 한 1년 반 남아 있어. 예. 이게 1년 반. 총선 지방선거 치르고 1년 반 남아. 그리고 1년 뭐 2년 안 돼 가지고 18개월 만 22개월 만에 총선 치러요. 예. 그러면 못 바꿔. 1년 내에는 바꾸지 않는다는 게 있어. 연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장동혁 체제는 계속 간다. 계속 간다. 그때 이제 총선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개혁 과제를 막 밀고 나가면 저는 다음 총선에 굉장한 좋은 성과가 있다고 이래 보고요. 단지 민주당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전쟁이 진짜 권력 전쟁이 권력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살벌하더라고요. 하나는 국회 권력하고, 예. 하나는 정부 권력하고, 저희 정권 권력하고. 쉽게 말하면 친명 친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친명 친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청이라 하죠. 친청. 친청. 정청래. 정청래. 그래서 그 정청래 쪽에 친문 쪽이 쫙 다 붙어서 네.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의 싸움은 조용한데 권력 하나도 없는 깡통들의 깡통 싸움은 싸움. 너무 시끄러워. 야. 그래서 반성들 좀 하셔라. 둘 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도 다음 예를 들어서 그 전당대 민주당 전당대 영향을 일부는 미치겠지만은 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친다. 민주당 전당대. 그래서 이 싸움이 소위 요즘 김어준의 말빨도 좀 떨어졌더라고요. 영향력도.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월달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큰 정치의 변곡점이 점이 될 되겠다 것이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떤 정치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치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고난을 같이 이겨내는 게 어렵고 하나는 권력을 같이 누렸을 때 같이 나누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딱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이 둘 다 고난은 네. 고난은 고난. 자기 걸 내려놓으면 고난이 또 민주당이 지금 내란 정당으로 몰고 막 핍박을 막 하면 고난 세력들이 뭉쳐. 그런데 이게 그 핍박을 받고 상권을 장악하고 뭐 지금 뭐 사심제나 법외국제나 대법원 정원 이런 법들을 막 통과시키는데 저끼리 싸워. 예. 제가 볼 때는 저것들은 권력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서 전국 다니면 누가 칭찬 받아요? 맨날 뒤통수나 맞고 지금 뭐 단체장 나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가면 시장 가면 덩짝이 막 다 몰다 보는 거야. 그 정도로 싫어한다니까. 너는 권력도 없는 것들이 왜 시끄럽게 싸워. 그런데 이쪽은 권력을 가지는데도 바깥에서 조용해. 맞아. 바깥으로는 조용해. 왜 언론 방송들이 그걸 부각을 안 해. 그걸 부각 안 하니까 뭘 부각해야 돼. 이쪽에 깡통들의 전쟁만 부각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언론도 좀 균형점을 좀 맞춰달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경제는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막바지로 가서 뜨거웠던 이슈 한두 가지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한길 강사가 드디어 부정선거로 토론을 붙었습니다. 무려 8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했고요. 현재까지 조회수는 6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엄청난 흥행이고 대단한 관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방송사 유튜브 언론에서 획기적인 이제 그 신드롬을 했잖아요. 뭐 그냥 제가 평가를 그대로 하면은 아무튼 부정선거 문제를 굉장히 국민들한테 부각시켰다. 예. 그냥 이게 그냥 부정선거로 몰아가기에는 부정선거를 업무로 몰아가기에는 한계가 지났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정황들, 증거들이 이제 대강 국민들이 이거 전부 다 업무인가 싶은데 이게 보여줬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제 의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뭐 조갑재 선배 말대로 뭐 그 1,000만 명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대. 나는 그 사람 얘기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야, 1,000만 명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대, 부정선거에.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방지법을 발의한 사람이고, 과거에. 2019년에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예.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으면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게 정부고 선관위예요. 국민들이 32만 명이 동시 접속으로 보고 600만 명이 넘게 부정선거에 그것도 일반 방송이 아니고 유튜브야. 네. 그렇게 했다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정선거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선관위가 투명 투표함을 하라고 했더니 안에는 껍데기는 투명이 아닌데 껍데기만 투명인 걸 갖다 놓고 투표함 바꿨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투명 투표함을 얘기하는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프랑스식으로 투표지가 다 보이는 거. 그다음에 투표를 하면은 찰칵 몇 표가 투표된다는 게 전국적으로 쪼르륵 나와요. 그거 뭐 AI 국가가 그거 하나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예. 투표지를 넣는 순간에 투표가 몇 명이 투표했다는 게 실시간으로 다 어느 투표에서 몇 개 다 나오잖아요. 그럼 투표소 개표하면 끝나잖아요. 사전선거 투표소 개표하면 끝나. 그다음에 그 전환길 팀에서 했는 대로 왜 그거를 인쇄를 해요? 시간도 많은데. 그러면 나오면 그냥 창관이 도장 찍어가지고 그 선관위 창관이 도장이 있어. 그거 찍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 제가 부정선거 방지법 발의할 때 선관위에서 제가 답을 받은 게 뭐냐? 예. 사전선거에 투표소 개표 가능합니다. 경찰력만 보강해 주세요. 이게 선관위 입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의혹이 저래 많은데 계속 그러면 부정선거는 업무고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 정신 나갔고. 정신 나갔고 또 부정선거 하는 사람은 계속 이거 부정선거다 이래야 하는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장동혁 대표 말대로 부정선거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준석은 준비가 너무 안 됐더라. 이준석 대표. 그냥 그러면 팩트 정리를 했대. 예. 토론 다 하고. 팩트 정리는 토론하기 전에 팩트 정리를 해서 나와야 되는 자기가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준석은 저 사람이 부정선거 그게 맞을까요? 증거가 있는가요? 정인됐어요. 그거는 토론자로서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부정선거가 업무라는 생각했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이게 업무가 아니고 의혹이 있네라는 비율로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부정선거를 얘기했지만 이준석이 저거밖에 안 되나? 제가 보면서 그러는데 이준석이 똑똑한데 왜 기대에 이렇게 못 미친다. 준비를 저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토론 전에 8시간 토론했으면 뭐 밤새워 토론하자고 이준석이 했대.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지금 팩트 정리하듯이 쫙 정리가 돼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걸 반박한다든지 뭐 있어야 되잖아. 그거 없이 그냥 저 사람 말꼬리 잡아서 이렇게 하고 그거는 저는 이번 토론에서 이준석이 완패다. 알겠습니다. 그래 보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어떤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자세를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사실 부정선거를 이렇게 막 믿지는 않는 사람인데 대표님 말씀에 어떤 부분에 공감하냐면 이 국민적 불신이 있는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을 해소하는 건 정치권의 몫이다, 역할이다. 이 부분엔 제가 10분, 만분 공감을 근데 했습니다. 조갑재 선배 같이 뭐 1,000만 명이 정신질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뭐 끝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은 뭐 그러면은 1,000만 명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자기는 그러면 그 얘기하는 본인은 뭐야? 그럼 부정선거 얘기하면 정신적인 질환이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거는 과한 저는 말씀이죠. 예. 그런 막말 할 수 있나? 이재명의 편을 드는 건 좋은데 그 국민을 1,000만 명이 국민을 정신질환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정규재 선생님 다들 요새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그 우군들이십니다. 우군이 되셨죠. 우군하는 거는 자기의 소신이니까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그래 막말하는 것은 막말, 예. 그래서 연세를 찾아보니까 80이 넘었더라. 우리 당에도 80 넘은 분들 되게 많은데 되게 이게 정말 해맑으시고 점잖으시고, 예. 점잖고 자기 말을 하는데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과학격한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날 시간 돼서 우리공화당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 지방선거가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딱 한 3달 정도? 3달도 안 남은 시점에 우리공화당에 좀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사당 연대를 뭐 자유통일당 참여를 뭐 결국은 안 했지만은 네. 그때 한 20만 명이 광화문 길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장동혁 체제는 이재명 정권을 독재 체제, 독재와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어요. 저는 우리 공화당은 그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서 친한계 소위 탄핵파들이 당을 장악한다. 접수를 한다. 지방선거. 오, 예. 그래 될 경우에는 바깥에 자유파, 정당, 세력들이 다 뭉칩니다. 지금은 저는 뭐 창당하자, 뭐 소위 이번에 연대 가지고 후보 내자 하는데 제가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장동혁 체제의 생각이 맞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는 저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를 또 이재명의 독재 저지를 위해서 한테 뭉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전개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뭐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때 뭐 혼자서 막 떠들 때 시대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이게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전개되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못 견딜 것 같다. 그런 저는 경고를 좀 해주고 싶어요. 야.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체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권의 소위 오권 장악,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은 국민들이 견제시켜 줄 겁니다. 국민의힘이 조금만 잘하면은. 어제 뭐 서로 이제 뭐 안 하기로 하고 장동혁 체제로 간다고 했으니까 지켜볼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장동혁 체제는 믿을 만한 체제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면 그야말로 보수 전쟁이 시작된다고 그거는 봐야겠죠. 예. 지금 바깥에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자유파 혹은 제정 시민단체가 하나로 됩니다.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총선 치르기 힘들걸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장동혁 지지가 뭐 70% 가까이 되잖아요. 당원들의 지지가. 네. 그런데 그 체제를 바꿔가지고 다른 걸 압박을 넣어가 다른 쪽으로 간다. 그것은 이제 전쟁이에요. 지금 체제 전쟁해야 되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하고 전쟁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니까. 만일 그런 시나리오가 작동한다면 그거는 제가 이미 뭐 다른 쪽에서 우리 공화당 보고 뭐 합당하든지 연대해서 선거 독자 후보 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알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바뀐다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거다 이래 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자면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이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앞두고 정말로 거대한 전쟁이 펼쳐질 테고 국민의힘 뭐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힘에도 또 다른 어떤 전쟁이 시작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끝인사 한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아주 저는 뭐 이 방송이 실시간 10,000명을 보면서 경제 신문에서의 탑 유튜브 방송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동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할 때다.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좀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고 권력이 한 곳에 모이면은 부패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이 독재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한 곳에 모아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합쳐서 좀 잘해달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처럼 나와주셔서 이렇게 귀중한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3월달 다음 4월달에 아마 뵙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항상 또 건강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센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